그때 옆에 서 있던 조상범이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나섰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지훈 군도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벌어진 실수일 겁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게. 지훈 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통해 배우는 법이니까. 그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지만 그의 눈빛은 꼴 좋다고 말하고 있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지훈은 마침내 작은 균열을 찾아냈다. 김 팀장의 아들 명의로 된 차명 계좌에 장학생 논란이 터지기 직전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다. 송금자의 이름은 없었지만 그 돈은 TK그룹의 유령 회사 중 하나에서 나온 자금이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는 바로 조상범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꼬리를 잡은 것만은 분명했다. 지훈의 시선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관심한 얼굴을 차마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때때로 동전 몇 개가 깡통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소년의 마음에 작은 위안보다는 더 큰 비참함을 새길 뿐이었다. 그 소리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지훈은 모든 자료를 암호화하여 외장 하드에 저장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다. 밤샘 작업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는 더 이상 외톨이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복수를 계획하는 전략가가 되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사냥꾼처럼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사냥감을 정했다. 그리고 그 사냥의 끝에는 조상범이라는 거대한 맹수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어머니 서연이는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신경계 질환이라고 했다. 매일같이 불어나는 병원비는 지훈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산이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던지고 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한지훈의 자숙은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 강태환은 어느 날 아침 아무런 예고 없이 지훈을 다시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지훈은 또 다른 질책을 예상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재에 들어섰다. 하지만 강태환의 눈빛은 이전의 실망감과는 다른 무언가를 시험하려는 듯한 날카로움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침묵 속에서 단순한 반성이 아닌 억눌린 칼날 같은 것을 보았던 것이다. 한 중년 여성이 혀를 차며 지훈을 지나갔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소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이 뭘 안다고.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미동도 없는 손을 떠올리면 이런 수모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끓어오르는 분노와 서름은 어쩔 수 없었다. 강태환은 책상 위에 서류 하나를 던졌다. 대한물류, 몇 년 전에 인수한 중소물류회사다. 그룹 내의 천덕꾸러기지. 만성적재, 강성노조, 낡은 장비까지 총체적 난국이다. 그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 이 회사를 맡기겠다. 기간은 3개월. 흑자로 전환시키든 최소한 정상화시킬 방안이라도 찾아내라. 실패하면 이 회사는 그대로 공중분해될 거다. 어머니는 지훈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아버지는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고 지훈 역시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의 세상은 서로가 전부였기에 다른 누군가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지훈은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했다. 이런 순간에 곁에 있어 주었더라면 이것은
기회인 동시에 절벽으로 떠미는 행위였다. 지우는 아버지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다. 이것은 신임의 표시인가? 아니면 자신을 완전히 내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인가? 이유가 무엇이든 지훈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기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거리는 더욱 분주해졌다. 화려한 넌사인이 하나둘 켜지며 도시의 밤을 밝혔지만 지훈이 웅크린 구석은 더욱 짙은 어둠에 잠겼다. 깡통에 모인 돈은 고작해야 몇만 원 나니 오늘의 목표에게는 턱없이 모자랐다. 지훈은 절망감에 눈을 감았다. 차라리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 결정은 즉시 그룹 최고 임원회의에 전달되었다. 조상범은 소식을 듣고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강태환이 드디어 저 애송이를 포기하는 수순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다. 대한물류는 그가 일부러 방치해둔 시한폭탄 같은 곳이었다. 누가 가더라도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물며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17살짜리에게는 완벽한 무덤이 될 터였다. 바로 그때였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지훈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주변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행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차로 쏠렸다. 그 차는 이 허름한 거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처럼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조상범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지훈에게 다가가 격려의 말을 건넸다. 아주 어려운 과제를 맡았군. 지훈군. 하지만 이번 기회에 능력을 증명한다면 모두가 자네를 다시 보게 될 걸세.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언제든 말하게. 내가 힘닿는 데까지 돕겠네.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이미 지훈을 실패로 이끌 완벽한 계획을 그리고 있었다. 뒷좌석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잘 닦인 검은색 구두가 먼저 땅에 닿았다. 곧이어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오차 하나 없이 재단된 최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했다. 나이는 50을 갓 넘겼을까.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냉철함과 무게감이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지훈은 홀로 대한물류 본사로 향했다. 서울 외곽공단지대에 위치한 건물은 회색빛으로 낡고 스산했다. TK그룹의 화려한 본사와는 모든 것이 대조적이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경계심과 적의가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본사에서 보낸 낙하산이 우리를 모두 해고하러 왔구나 라는 불신이 쓰여 있었다. 남자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지훈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남자의 눈은 너무나도 깊고 날카로워서 마치 자신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 시선 앞에서 지훈은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지훈이 사장실에 짐을 풀기도 전에 한 무리의 남자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작업복 차림의 거구의 사내였다. 그는 자신을 노조위원장 박철웅이라고 소개했다. 본사에서 보낸 도련님께서 여긴 어쩐 일이신가? 우리 피 빨아먹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직접 확인 사살이라도 하러 오셨나? 그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가득했다. 남자는 지훈의 앞에 멈춰 서서 소년의 앞에 놓인 판지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도
동정도 아닌 복잡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한참의 침묵 끝에 남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주변의 공기를 울렸다. 내 어머니, 성함이 서연이 맞나? 지우는 그의 위압적인 태도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박철웅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일하러 왔습니다. 이 회사를 살릴 방법이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박철웅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다. 두고 보지. 어디 한번 잘 해보시게.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 남자가 어떻게 어머니의 이름을 경계심과 혼란스러움에. 소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남자를 쏘아보기만 했다. 남자는 지훈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희미한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품 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돈이 아닌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그날부터 지훈의 고난이 시작되었다. 그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운영보고서를 검토하며 밤을 새웠지만 서류만으로는 진짜 문제를 파악할 수 없었다. 중간 관리자들은 비협조적이었고 현장 직원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가 무언가를 지시하려고 하면 노조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어머니가 한 남자와 함께 활짝 웃고 있었다. 지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남자는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분명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바로 그 남자였다. 지훈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설상가상으로 조상범의 보이지 않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TK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갑자기 대한물류와의 운송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회사의 가장 큰 수입원이 하루아침에 끊긴 것이다.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모든 은행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했다. 회사는 말라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 나는 강태환이다. TK그룹의 회장이지. 남자는 자신을 소개하며 사진을 다시 품에 넣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지만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내 애비다. 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상범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풀어 직원들 사이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한지훈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회사를 헐값에 매각하기 위해 일부러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직원들의 불안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총파업의 기운이 회사 전체를 감돌았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재벌 총수가 거리의 소년에게 친아버지라고 말하는 장면, 이것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다. 지훈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 악몽일 것이다. 위협은 더욱 직접적인 형태로 다가오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지훈이 창고의 재고를 확인하고 있을 때 높은 선반에 쌓여있던 무거운 자재들이 그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몸을 날린 덕분에 간신히 피할 수 있었지만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다. 조상범이 보내는 명백한 경고였다. 강태환은 더 이상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뒤에 서 있던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고 비서는 정중하게 지훈에게 다가와 말했다. 한지훈 군, 회장님과 함께 가시죠. 서연이 여사님께서는
이미 저희 쪽에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 옮겨졌고 최고의 의료진이 돌보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우는 결단을 내렸다. 책상에 앉아 서류와 씨름하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값비싼 양복 대신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회사에 나타났다. 그리고는 사장실이 아닌 트럭 운전사들의 배차실로 향했다. 그는 가장 오래된 트럭의 열쇠를 집어들고 말했다. 오늘부터 저도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배차 하나 부탁합니다. 어머니라는 말에 지우는 번쩍 정신이 들었다. 엄마가요?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소년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세상을 향해 쌓아 올렸던 경계심이 날카롭게 솟아올랐다. 이 남자들이 갑자기 나타나 어머니를 데려갔다는 사실이 그를 극도의 공포에 빠뜨렸다. 모두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재벌가의 도련님이 기름때 묻은 트럭을 몰겠다고 나선 것이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비웃었다. 하지만 지우는 진심이었다. 그는 가장 힘들고 먼 거리의 배송을 도맡았고 하역장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짐을 날랐다. 밤에는 정비사들과 함께 낡은 트럭을 수리하며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 강태환은 지훈의 저기에 찬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무슨 짓을 한 게 아니다. 네가 하지 못했던 일을 대신 했을 뿐이다. 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 이제 선택은 내 몫이다. 이 차가운 거리에서 밤을 새우며 푼돈을 구걸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가서 네 어머니의 곁을 지킬 것인가? 그는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비효율적인 배차 시스템,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그리고 중간 관리자들의 착복까지. 회사의 진짜 문제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드러났다. 서류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썩어 문드러진 환부들이었다. 그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이 남자를 믿을 수 없었다. 지난 17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아버지를 이제 와서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하지만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어머니만 살릴 수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변화는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를 비웃던 젊은 직원들, 몇몇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이 자신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며 그가 이전의 경영자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에게 회사를 망가뜨리는 내부의 문제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결국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그는 강태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요. 가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당신이 누구든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소년의 목소리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노조위원장 박철웅을 비롯한 강경파들의 불신은 여전했다. 그들은 지훈의 행동을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교활한 쇼라고 생각했다. 조상범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노조의 강경투쟁을 부추기기 위해 뒤에서 자금을 지원했다. 마침내 총파업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가 소집되었다. 지훈에게 주어진 3개월의 시간 중 이미 한 달이 덧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강태환의 입가에 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미소가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는 아무 대답 없이 몸을 돌려 채 올랐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앉아있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과 초라한 깡통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자신의 세상이었던 모든 것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소녀는 비서의 안내에 따라 검은 세단에 몸을 실었다. 총회 전날 밤 지우는 홀로 텅 빈 차고에 앉아 있었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멈출지도 몰랐다. 그는 완벽한 사면촉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절망스럽지만은 않았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싸워야 할 진짜 전장을 찾은 기분이었다. 그의 손은 기름때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었다.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하자 지우는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거리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있던 그곳은 이제 수많은 풍경 중 하나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차 안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듯 고요했다. 옆자리에 앉은 강태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조합원 총회가 열리는 날, 대한물류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낡은 강당을 가득 메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함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단상에 오른 노조위원장 박철웅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회사는 우리를 기만하고 있으며 본사에서 내려온 낙하산은 우리의 목을 조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일 뿐입니다.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수익권에 드는 TK그룹의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라니. 그렇다면 왜 어머니와 자신은 그토록 비참하게 살아야만 했는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금은 그저 이 남자가 말한 대로 어머니가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격앙된 노동자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박철웅은 그들의 분노를 한껏 부채질하며 총파업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걸고 총파업을 결의할 것입니다. 회사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하려던 찰나였다. 바로 그때 강당의 뒷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차는 서울의 중심부를 지나 강남의 한 거대한 병원 단지로 들어섰다. 일반인은 출입조차 통제되는 VVIP 병동. 지훈이 지금껏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곳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병원 관계자들이 일렬로 서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강태환에게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고 지훈에게는 호기심과 경애가 섞인 시선을 보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의 한지훈이었다. 수백 명의 적대적인 시선이 창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지훈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침묵 속에서 단상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웅성거림과 야유가 터져 나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박철웅의 옆에 서서 그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엘리베이터는 최고층으로 향했다. 복도 전체가 한 명의 환자를 위해 비워져 있었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병실 문 앞에 섰다. 강태환이 문을 열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최첨단 의료기기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중앙에 어머니가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이전의 낡고 비좁은 다인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환경이었다. 박철웅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막지는 않았다. 지훈의 눈빛에는 그가 감히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노동자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이 회사는 썩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곁에는 국내 최고의 의료진으로 보이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지훈을 본 주치의가 다가와 강태환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현재 환자분은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이제부터는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당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모두가 예상치 못한 그의 발언에 당황했다. 지훈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제가 아닙니다. 회사를 좀먹고 있는 진짜 기생충들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노트북을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강당 벽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펼쳐지며 복잡한 데이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훈은 천천히 어머니의 침대로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을 잡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도감의 눈물이 핑 돌았다. 적어도 이 남자는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약속의 첫 부분은 지킨 셈이었다. 지훈은 잠시 모든 의심을 잊고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의 대한물류 운행 기록과 자재 구매 내역이었다. 지훈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이 비효율적인 운행 노선들을 보십시오.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며 유류비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가짜 정비 내역들을 보십시오. 부품은 구매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매서운 바람이 서울의 빌딩 숲을 핥으며 지나갔다. 11월의 공기는 폐부를 찌를 듯 차가웠고 행인들은 저마다 옷깃을 단단히 여미며 빠른 걸음으로 제 갈 길을 재촉했다. 회색빛 도시의 소음 속에서 17살의 한지훈은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소년의 낡은 운동화 앞에는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를 도와주세요 라고 서툴게 적힌 판지가 놓여 있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다. 지훈이 제시한 자료는 그들이 막연하게 의심만 해왔던 사실들을 정확한 숫자로 증명하고 있었다. 지훈은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화면에는 중간 관리자 몇몇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출장비 정산서가 떴다.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내역, 허위 출장으로 타낸 경비, 비리의 증거는 명백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강태환보다는 젊어 보였지만 그의 못지않은 카리스마를 풍기는 남자였다. 그는 지훈을 흘긋 쳐다보더니 곧바로 강태환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사모님께서는 괜찮으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이어졌다. TK 계열사들의 계약 파기건입니다. 회사는 외부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여기 데이터를 보십시오. 화면에는 계약이 파기되기 몇 주 전부터 해당 노선의 운송 지연율과 화물 파손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그래프가 나타났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부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서비스를 망가뜨려 계약 파기에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강태환이 그를 소개했다. 인사해라. TK그룹의 부회장 조상범 전무다. 내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조상범을 향해 말했다. 조 전무, 이 아이가 내 아들 한지훈이다.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할 거다. 강태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지훈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박철웅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을 지시한 자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등 뒤에서 파업을 가장 열렬히 외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 두둑이 챙겨 떠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바친 직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의 말은 노동자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조상범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표정 변화를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아주 옅은 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표정을 갈무리하고 지훈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훈 군. 저는 조상범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그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느낌을 주었다. 강당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찼다. 지훈이 지목한 중간 관리자들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박철웅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 내민 자료들을 훑어보았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의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던 내부의 적에 대한 완벽한 기소장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훈은 마지못해 그의 손을 잡았다. 조상범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지훈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남자는 위험하다. 그의 친절한 미소 뒤에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지훈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 속에는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불청객을 바라보는 경계심이 분명히 존재했다. 지훈은 박철웅에게 손을 내밀었다. 저에게 한 달만 주십시오. 저와 함께 이 기생충들을 모두 척결합시다. 우리가 아낀 돈으로 여러분의 임금을 올리고 낡은 트럭을 교체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때는 저를 끌어내리고 회사를 불태워 버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함께 싸워볼 기회조차 버리시겠습니까? 강태환은 두 사람의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한 듯 혹은 애써 무시하는 듯 했다.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넌 내 집에서 지내게 될 거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준비해 두었다. 내 어머니는 우리가 책임지고 치료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의 말은 명령에 가까웠다. 지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제안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철웅은 잠시 고민하다가 지훈의 손을 마주 잡았다. 굳은 살이 박인 두 사람의 손이 단단하게 맞잡히는 순간 총파업 동의안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그날 오후 대한물류에는 대대적인 숙청에 칼바람이 불었다. 지훈이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비리에 연루된 중간 관리자들이 모두 해고되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으로서는 이 남자의 뜻을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치료가 최우선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다. 절대로 이들에게 휩쓸리지 않겠다고. 이 화려하고 차가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은 더 강해져야만 했다. 거리에서 배운 생존 본능이 소년의 내면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조상범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보고를 받으며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이 설치한 가장 강력한 덫이 오히려 자신의 신복들을 잡아먹는 덫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는 한지훈이라는 애송이가 그저 운이 좋은 풋내기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이 숨겨져 있었다. 조상범은 난생 처음으로 굴욕감과 함께 희미한 위기감을 느꼈다. 병실을 나서자 강태환은 지훈을 그의 저택으로 데려갔다. 서울 외곽의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저택은 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거대하고 웅장했다.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고개를 숙이며 그들을 맞이했다. 지훈은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이방인처럼 모든 것이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지훈은 비어버린 중간 관리자 자리에
부패한 관리들에게 밀려나 한직을 떠돌던 정직하고 유능한 고참 직원들을 임명했다. 그들은 지훈에게 깊은 신뢰와 충성을 바쳤다. 마침내 지훈의 곁에는 그를 믿고 따르는 진짜 그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사장이 아니었다. 지훈에게 주어진 방은 그가 살던 좁은 단칸방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도 넓었다. 방 안에는 최고급 가구와 최신 기기들이 가득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 지훈은 극심한 고독과 불안감을 느꼈다. 이곳은 따뜻한 집이 아니라 황금으로 만들어진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새로운 팀과 함께 지훈은 회사를 뿌리부터 바꾸는 개혁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든 운송 시스템을 재설계했고 투명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렸다. 또한 그의 해킹 실력을 이용해 자체적인 물류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비효율을 극적으로 줄였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너무나도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거리의 소년에서 재벌의 아들로 그의 삶은 하루아침에 180도 뒤바뀌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저 아래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그는 자신의 앞으로 펼쳐질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일 뿐이었다. 변화는 놀라웠다. 한 달 후 대한물류유의 월말 결산 보고서에는 기적 같은 숫자가 찍혀 있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던 적자 대신 아주 작지만 분명한 흑자가 기록된 것이다. 작지만 위대한 승리였다. 그날 밤 지훈은 박철웅과 함께 텅 빈 트럭 차고에서 믹스 커피를 마셨다. 어색했던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끈끈한 동지애가 흐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낯선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어제까지 그의 아침을 깨우던 것은 좁은 골목길의 소음과 이웃집의 다툼 소리였지만 이곳은 모든 소리가 흡수된 듯 고요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방 안에 고급스러운 가구들을 비추고 있었다. 지훈은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었다가 어젯밤의 비현실적인 사건들을 떠올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박철웅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아직도 당신 같은 재벌놈들은 믿지 않아. 하지만 당신은 좀 다른 것 같군. 지훈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아직 위원장님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해야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다는 건 압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시며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나이 지긋한 집사가 들어왔다. 그는 지훈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도련님, 기침하셨습니까? 회장님께서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준비가 되시면 아래층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련님이라는 어색한 호칭이 지훈의 귀를 찔렀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지훈은 자신이 거대한 산의 첫 번째 능선을 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유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한 진짜 경영자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승리는 둥지를 건드려진 거대한 뱀, 조상범을 더욱 자극했을 뿐이다. 이제 곧 더 거세고 무자비한 방역이 시작될 터였다.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식당은 궁전의 연회장을 방불케 할 만큼 넓고 화려했다. 긴 테이블의 한쪽 끝에는 강태환이 이미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지훈이 맞은편에 앉자 하인들이 소리 없이 다가와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다.
지훈의 앞에는 그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음식들이 끝도 없이 펼쳐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목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대한물류의 작은 승리는 한지훈의 위상을 바꾸어 놓았다. 강태환은 더 이상 그를 미숙한 아들로 대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희미한 인정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훈을 그룹의 주요 회의에 배석시키기 시작했고 때로는 그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아버지의 변화된 태도는 지훈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다. 인정받고 있다는 기쁨과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는 자의 진실을 숨겨야 한다는 죄책감이 뒤섞였다. 강태환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어젯밤은 잘 잤나? 형식적인 질문이었다. 지훈은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다. 강태환은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했지만 지훈은 은으로 된 식기를 드는 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지훈의 하루는 언제나 병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대한물류의 정상화 작업으로 눈코뜰 새 없이 바빴지만 어머니의 병실을 찾는 일만큼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그에게 어머니의 곁은 유일하게 가면을 벗고 쉴 수 있는 성격이었다. 그는 의식 없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신이 일군 작은 승리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궁어리듯 이야기했다. 식사가 끝난 후 강태환은 지훈을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벽면 전체가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묵직한 가죽 소파와 원목 책상이 방의 무게감을 더했다. 강태환은 소파에 앉아 지훈을 맞은편에 앉혔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와 강태환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다. 어느 평범한 오후였다. 그날따라 병실의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다. 지훈은 여느 때처럼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저 해냈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요. 이제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섞인 작은 자부심을 들은 것일까? 바로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의 손을 잡은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을 느꼈다. 강태환이 입을 열었다.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세상이 우리 관계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하려면 그의 말에 의사가 지훈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겠습니다. 지훈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면봉이 자신의 입안을 가볍게 긁어내는 것을 무감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 잘못 느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어머니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힘겹게 들어 올려졌다. 오랜 시간 어둠 속에 잠겨있던 눈동자가 흐릿한 초점으로 허공을 헤매다가 마침내 아들의 얼굴에 멈췄다. 서연이가 깨어난 것이다. 절차는 신속하게 끝났다. 의사와 간호사가 나가자 서재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지훈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17년 동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원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싶었다. 지훈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기쁨에 휩싸여 황급히 의사를 불렀다. 의료진이 병실로 쇄도했고 강태환 회장도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경고했다. 환자의 의식이 온전한지 기억에 손상은 없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태환은 거의 18년 만에 마주한 아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강태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고통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이야기가 길다. 그리고 네가 전부 이해하기는 힘들 거다. 그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내 어머니와 나는 서로 깊이 사랑했다. 하지만 당시에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적도 많았다. 서연이는 아직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눈빛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아들의 훌쩍 자란 모습에 놀라움과 대견함을, 그리고 남편의 변치 않은 모습에 깊은 사랑과 그리움을 담아 보냈다. 세 사람은 잠시 모든 것을 잊고 기적 같은 재회의 순간을 만끽했다. 비극으로 얼룩졌던 그들의 시간이 마침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듯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에 잘 가꾸어진 정원을 내려다보며 그는 말을 계속했다. 나의 적들은 내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려 했지. 바로 너와 내 어머니였다. 나는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멀리 떠나보내야만 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다. 너희의 존재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이 소식은 조상범의 귀에도 즉시 들어갔다. 그는 보고를 받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부러뜨릴 뻔했다. 서연희가 깨어났다는 것은 그의 완벽했던 과거에 시한폭탄이 설치된 것과 같았다. 그는 즉시 평정심을 되찾고 가장 우려 깊은 표정을 지으며 병원으로 향했다. 위기는 곧 기회였다. 그는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동시에 위협의 싹을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잘자아인 각본 같았다. 슬픈 비극의 주인공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다. 이야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구멍이 있었다.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굶어 죽을 뻔하는 동안 당신은 이런 곳에서 살면서 우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조상범은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병실에 들어섰다. 그는 가장 인자하고 기쁜 얼굴로 서연이에게 다가갔다. 형수님, 깨어나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동으로 떨리는 듯했다. 강태환은 그의 변치 않는 의리에 감동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강태환은 몸을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가 너희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나? 아니, 나는 너희를 찾지 못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 너희의 흔적을 놓쳤고 너희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최근의 우연한 기회로 네 어머니의 행방을 다시 찾게 된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과 함께 약간의 자책감이 섞여 있었다. 조상범의 얼굴을 본 서연희의 눈이 극도의 공포로 물들었다. 그녀의 평온했던 호흡이 갑자기 거칠어졌고 심박을 알리는 모니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냘픈 팔을 들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상범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림자, 도망쳐.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 남자와 더 대화를 해봤자 자신이 원하는 진실을 들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이야기가 사실이든 거짓이든 지난 17년의 공백이 메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머니가 안전하고 자신은 이 위험해 보이는 남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연이의 몸이 가볍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녀는 다시 깊은 혼수 상태로 빠져들었다. 의료진이 황급히 달려들어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환은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에 충격을 받아 망연자실 서 있었다.
지우는 얼어붙은 채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단어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재의 문이 열리고 조상범 부회장이 들어왔다. 그는 강태환에게 서류 몇 개를 건네며 보고를 시작했다. 어젯밤 병실에서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빈틈없고 유능해 보였다. 그는 보고를 마친 후 지훈을 발견하고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지훈 군, 여기 있었군요. 어젯밤은 편히 쉬었습니까? 조상범은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그는 당황하고 상처받은 표정으로 강태환에게 말했다. 회장님, 아무래도 제가 형수님을 너무 놀라게 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저를 보셔서 충격이 크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지훈을 스쳐 지나가며 오직 그만이 볼 수 있는 아주 찰나의 순간 승리자의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훈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상범은 강태환에게 말했다. 회장님, 이사회가 곧 시작됩니다. 지훈 군도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지훈은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의도를 읽었다. 그것은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자신의 소굴로 끌어들이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조상범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가 기억하고 있었다. 그림자, 그것은 18년 전 그가 서연이를 협박할 때 농담처럼 스스로를 칭했던 별명이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다시 깨어나 모든 진실을 폭로한다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터였다. 그는 결심했다. 서연이가 다시 깨어나는 일은 없어야만 했다. 강태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좋겠지. 이제 TK의 사람이 될 몸이니 미리 세상에 얼굴을 알려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는 지훈을 향해 말했다. 준비해라. 나와 함께 회사로 갈 거다. 그것은 또다시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지훈은 자신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조각배가 된 기분이었다. 병실 안. 상황이 정리된 후 강태환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아내의 공포에 찬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지만 20년을 함께한 동지를 의심할 수도 없었다. 그는 아내의 반응을 오랜 투병으로 인한 선망 증세나 정신착란으로 치부하려 애썼다. 바로 그때 지훈이 그의 앞에 섰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 들으셨죠? 그림자, 그건 조상범 부회장입니다. TK그룹의 본사 건물은 여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거대한 마천루였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었고 그 위용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지훈은 차에서 내리며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자신이 발을 들이게 될 세계가 얼마나 거대한지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강태환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들의 동작은 마치 기계처럼 일사불란했다. 지훈은 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도 꽂히는 것을 느꼈다. 호기심, 경계, 질투, 동경, 수많은 감정이 뒤섞인 시선들이 그를 훑고 지나갔다. 그는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로 곧장 향했다. 회장실의 한쪽 벽면은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강태환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네가 이끌어가야 할 세계이기도 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지훈은 절망했다. 가장 강력한 증인이 나타났지만 가장 중요한 심판관이 그 증언을 믿어주지 않았다. 이제 조상범은 더 이상 숨어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머니의 목숨을 끊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시간은 지훈의 편이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증거를 수집하며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에게는 오히려 거대한 셔츠를 억지로 입은 것처럼 불편하고 어색할 뿐이었다. 그는 그저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자신이 웅크리고 있던 차가운 길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날 밤부터 지훈은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자신뿐임을 깨달았다. 그는 강태환이 배치한 경호원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 중 누가 조상범의 사람일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병실 앞 복도에 간이 침대를 놓고 밤을 새우며 의심스러운 모든 움직임을 날카로운 눈으로 감시했다. 조상범이 들어와 이사회가 준비되었다고 알렸다. 이사회 회의실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이었다. 긴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은 모두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었다. 그들은 강태환의 옆에 선 지훈을 날카로운 눈으로 뜯어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지훈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짧은 각성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 이것은 경영권을 둘러싼 암투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목숨을 건 처절한 사투였다. 지훈은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조상범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어머니에게 손을 대기 전에 먼저 그의 숨통을 끊어 놓아야만 했다. 전쟁의 국면은 돌이킬 수 없이 변하고 있었다. 강태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선언했다. 여기 있는 내 아들 한지훈을 소개합니다. 지난 17년간 나와 떨어져 지냈지만 이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앞으로 TK그룹의 일원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의 선언에 회의실은 순간적으로 술렁였다. 모두가 이 갑작스러운 후계자의 등장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법이다. 서연이가 다시 쓰러진 후 며칠 동안 조상범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한 발짝 물러나 지훈의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간병을 칭찬하며 강태환에게는 그룹 일에 더 집중하시라고 조언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지훈의 경고를 믿지 않았던 강태환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때 조상범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분위기를 정리했다. 회장님의 잃어버린 아드님을 찾게 된 것은 우리 TK그룹 전체에 큰 경사입니다. 지훈군의 등장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박수를 유도했고 마지못한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맹수가 사냥 직전 숨을 고르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만의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밤중에 대한물류의 노조위원장 박철웅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탁이 있습니다. 싸움꾼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믿을 수 있고 눈썰미 좋은 사람들 몇 명만 병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지훈은 그들의 위선적인 표정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특히 조상범. 그는 가장 따뜻한 미소로 지훈을 환영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훈은 깨달았다. 이곳은 정글이다. 힘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냉혹한 포식자들의 세계. 그리고 자신은 이제 막 그 정글에 던져진 연약한 초식동물에 불과했다. 박철웅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읽었다. 다음 날부터 대한물류의 건장한 직원, 몇몇이 환자의 보호자나 외부 용역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채 병원 곳곳에 배치되었다. 그들은 지훈의 눈과 귀가 되어 VVIP, 병동 주변을 맴도는 모든 낯선 그림자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훈이 가진 유일한 군대였다. 이후 진행된 회의 내용은 지훈의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한 발짝 떨어져서 이 모든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이사들은 복잡한 전문 용어를 써가며 치열하게 토론했고, 강태환은 그들의 의견을 들으며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묵직하게 회의를 이끌어갔다. 결전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조상범은 그룹의 긴급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강태환의 가족 문제로 인해 그룹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으며 중요한 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이사회 소집은 그의 권한이었기에 강태환도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그는 아들의 경고를 단순한 기우로 치부한 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사로 향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오는 길에 조상범이 지훈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많이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를 찾으세요. 나는 언제나 지훈군의 편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더 없이 다정했지만 지훈은 그의 손길에서 소름 끼치는 한기를 느꼈다. 바로 그날 밤 어둠이 병원을 삼키자 조상범의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프로였다. 소란을 피우며 정문으로 돌파하는 대신 그들은 병원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다. 응급실에 가짜 환자를 실어보내 혼란을 야기하는 동안 다른 한 팀은 병원 지하의 중앙통제실로 잠입했다. 몇 가닥의 전선을 자르자 VVIP 병동의 모든 CCTV와 통신망이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다. 회장실에 다시 둘만 남게 되자 강태환은 지훈에게 말했다. 봤느냐? 저들이 바로 네가 앞으로 상대해야 할 사람들이다. 저들 중에는 네 편도 있겠지만 너를 끌어내리려는 적도 있을 거다. 누구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나조차도. 그의 마지막 말은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병동 복도에서 밤을 새우던 지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정적을 느꼈다. 복도를 비추던 비상등이 깜빡거리다 꺼지고 간호사 스테이션의 전화기들이 일제히 먹통이 되었다. 올 것이 왔다고 직감한 지훈은 즉시 무정의로 박철웅의 부하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시작됐다. 모두 비플랜대로 움직여라.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온 지훈은 자신의 방에서 어제와는 다른 결심을 했다.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거나 도망치려고만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세계가 정글이라면 자신도 포식자가 되어야만 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일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다시는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와 동시에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TK그룹 최고층 회의실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조상범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강태환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그는 강태환의 아들이 나타난 이후 벌어진 모든 사건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강태환이 총명함을 잃고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학재단 사건, 대한물류에 대한 무모한 도박까지 모든 것이 강태환의 판단력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다. 지훈은 책상에 앉아 TK그룹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역사,
주요 사업,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원들, 특히 조상범이라는 남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샅샅이 훑었다. 그는 평사원으로 입사해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부회장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리고 강태환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다. 저 남자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인물이라고. 소년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의 전쟁의 시작이었다. 회장님에 대한 제 충심은 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룹의 미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조상범은 비통한 표정으로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저는 오늘 회장님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제가 회장 직무대행을 맡는 안건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발언에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이것은 명백한 쿠데타 선언이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한지훈의 삶은 규칙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지만 그 궤도는 여전히 그의 것이 아닌 것처럼 겉돌았다. 매일 아침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고, 오후에는 아버지 강태환의 거대한 사무실에서 그가 처리하는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가정교색에서 경영학의 기초를 배우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다. 병원에서는 물리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소음기를 장착한 총을 든 괴한들이 비상계단을 통해 병동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저항이었다. 지훈과 대한물류 직원들은 병원의 모든 것을 무기로 활용했다. 그들은 소화기를 분사해 괴한들의 시야를 가렸고, 링거 거치대와 병원 침대를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맞섰다. 어머니 서연이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안정되었다. 주치의는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은 없다고 말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값비싼 기계들에 둘러싸여 평온하게 잠들어 있을 뿐이었다. 지훈은 매일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 길거리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이상한 처지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했다. 대답 없는 메아리였지만 그것만이 지훈이 이 낯선 세계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것은 훈련받은 용병들과 평범한 노동자들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병실 문 앞을 최후의 보루 삼아 버텼다.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계산하며 움직였다. 길거리에서 익힌 생존 본능과 싸움의 감각이 극대화되었다. 그는 적의 공격을 피하며 빈틈을 노려 상대를 무력화시켰다. 강태환은 아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에 소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느 날 오후 지훈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말했다. TK 장학재단의 명예 이사직을 맡아라. 대외적으로는 그룹의 사회 환원 활동을 이끄는 모습으로 비춰질 거다. 실무는 전문 인력들이 처리할 테니 넌 그저 상징적인 역할만 하면 된다. 그의 말에는 아들을 위한 배려와 함께 아들을 체스의 말로 여기는 냉정함이 공존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조상범에게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다. 그가 지난 몇 년간 돈과 약점으로 포섭해둔 이사들이 일제히 그를 지지하고 나섰다. 강태환은 고립무원이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자신의 성에서 가장 믿었던 동지에게 축출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조상범의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과 배신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지훈은 거절하지 않았다. 아니, 거절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제안은 언제나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통보의 형태를 띠었다. 그는 자신이 그저 T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새로운 장식품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길거리 소년에서 재벌가의 잃어버린 아들로, 그리고 이제는 자선사업을 이끄는 젊은 이사로,
세상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의 싸움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지훈의 편은 하나둘 쓰러져 갔고, 마침내 그는 병실 문 앞에서 리더로 보이는 괴한과 홀로 마주하게 되었다. 괴한은 차가운 눈으로 지훈을 보며 총구를 겨눴다. 비켜라, 꼬마야. 이건 네가 낄 싸움이 아니다. 지훈은 피투성이가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여길 지나가려면 날 죽여야 할 거다. 이 소식은 즉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TK그룹의 황태자, 첫 공식 행보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신문 기사들은 지훈의 과거와 현재를 극적으로 대비시키며 그를 미화하기 바빴다.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율한 것이 조상범 부회장이라는 사실을 지훈은 알지 못했다. 그는 지훈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놓은 뒤 가장 비참하게 추락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박철웅과 수십 명의 노조원들이 쇠 파이프를 들고 쏟아져 나왔다. 우리 사장님한테 무슨 짓들이야. 이 개자식들아. 박철웅의 포효와 함께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수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한 괴한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괴한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았다. 조상범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훈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 장학재단 김 팀장,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김 팀장이라는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조상범이 오래전부터 심어놓은 충실한 신복 중 한 명이었다. 같은 시각 회의실에서는 강태환의 직무정지안에 대한 거수투표가 시작되었다. 이사들의 손이 하나둘 올라갔고 가결은 기정사실처럼 보였다. 조상범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려는 찰나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옷이 찢어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지훈이 제압당한 괴한의 멱살을 잡은 채 서 있었다. 조상범은 김 팀장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번 장학생 선발 명단이다. 이 학생을 특별 전형으로 포함시켜라. 서류는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 두었으니 자네는 아무도 모르게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 김 팀장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염려 마십시오. 지훈은 회의실 안에 침묵을 가르며 걸어 들어왔다. 그는 괴한에게서 빼앗은 스마트폰을 회의실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그리고 화면에는 방금 전까지 괴한이 누군가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그대로 떠올랐다. 메시지는 지시를 내리는 사람의 잔혹함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타겟을 제거해라. 흔적을 남기지 마라. 실패는 없다. 그날 이후 지훈은 장학재단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의 서류를 읽으며 점차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보람을 느꼈다. 그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가려내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 그것은 조상범의 개인 비서실장의 번호로 저장되어 있었다. 모든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조상범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색이 된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이 가장 예상치 못했던 변수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재단의 실무자들은 지훈을 깍듯하게 대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벽을 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특히
김 팀장은 지훈의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항상 교묘하게 핵심을 피해갔다. 마치 지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은 것만 알려주는 듯한 태도였다. 강태환은 떨리는 눈으로 스크린과 조상범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아들의 말이, 아내의 공포에 질렸던 눈빛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향해 맞춰졌다. 평생의 동지가 자신의 아내를 죽이려 했고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 거대한 배신감에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회의실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지훈의 길거리 생활에서 얻은 본능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사람의 거짓말과 위선을 냄새로 맡을 수 있을 만큼 예민했다. 김 팀장과 다른 직원들에게서 나는 것은 존경이 아니라 잘 짜인 연극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들의 인공적인 향기였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회의실의 침묵은 부서지기 직전에 유리처럼 팽팽했다. 스크린에 떠있는 문자 메시지는 조상범의 모든 것을 발가벗기는 주홍글씨였다. 마침내 침묵을 깬 것은 조상범 자신이었다. 그는 광기에 가까운 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조작이야. 전부 저 애송이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연극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패배를 직감한 자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며칠 후 최종 장학생 명단이 발표되고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행사는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지훈은 명예이사로서 단상에 올라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강태환 회장과 조상범 부회장도 객석 맨 앞줄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이사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진 채 강태환과 조상범 그리고 피투성이의 소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때 지훈이 지친 몸을 이끌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한 힘을 담고 있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다른 증거들도 보여드리죠. 문제는 바로 다음 날 터졌다.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를 터뜨렸다. TK 장학재단 조직폭력배 아들에게 장학금 지급 논란.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 중 한 명이 현재 수감 중인 유명 폭력 조직 중간 보스의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기사는 TK그룹이 사회환원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범죄 조직과 결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훈은 프로젝터에 연결된 노트북을 다시 조작했다. 화면은 장학재단 비리를 터뜨렸던 김 팀장의 차명 계좌 내역으로 바뀌었다. 의문의 돈이 입금된 기록과 그 돈이 조상범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로부터 흘러 들어온 경로가 붉은 선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이것도 조작입니까? 김 팀장을 매수해서 제게 누명을 씌운 자금의 흐름입니다. 세상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어제까지 지훈을 칭송하던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경험 없는 재벌 3세의 안일한 판단이 그룹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강태환 회장은 진노했다. 그는 당장 관련자들을 모두 소집했다.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중심에는 고개를 숙인 지훈이 서 있었다.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노트북에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회의실에는 김 팀장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살려주십시오. 전부 조 부회장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그 애를 그룹에서 쫓아내지 못하면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김 팀장을 미리 만나 회유하고 그의 자백을 녹음해둔
지훈의 치밀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태환은 지훈에게 신문 기사를 집어 던졌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게 맡긴 첫 번째 일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 얼굴에 똥칠을 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직접 모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증거. 지훈은 화면에 낡고 빛바랜 편지에 스캔본을 띄웠다. 그것은 그가 어머니의 유품 상자에서 발견한 18년 전의 편지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편지의 한 구절을 천천히, 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리도록 읽어 내려갔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림자가 나를 위협해요. 뱃속에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지훈은 자신이 발견했던 어머니의 편지 이야기를 꺼내며 조상범이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하지만 강태환은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만해라. 내 어머니가 아픈 것을 기회로 삼아 조 전무를 모함하지 마라. 네가 아직 그를 미워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다. 아버지의 불신은 완고한 벽과 같았다. 모든 증거의 조각들이 맞춰지며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완성했다. 살인 미수, 교사, 횡령, 그리고 18년 전에 시작된 잔혹한 음모까지. 조상범이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허탈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완벽했던 성이 한 소년의 손에 의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린 것이다. 김 팀장을 비롯한 재단 실무자들은 모든 책임을 지훈에게 떠넘겼다. 그들은 지훈이 최종 결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증거와 정황이 지훈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짜인 함정에 빠진 것이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때까지 석상처럼 앉아있던 강태환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가면과 같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상범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조상범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랬나? 지훈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 그저 자신의 직감이 조상범과 김 팀장이 무언가를 꾸몄다고 소리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결국 강태환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패배감과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 질문은 둑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조상범에 억눌려 있던 열등감과 뒤틀린 충성심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태환의 멱살을 잡고 포효했다. 왜냐고 당신을 위해서였어.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약해지는 꼴을 볼 수가 없었단 말이다. 이 TK그룹은 당신과 내가 함께 피로 세운 제국이야. 그런데 저 계집과 애송이가 나타나 모든 것을 망치게 둘 수는 없었어. 강태환은 깊은 실망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일은 조 전무가 수습하도록 해라. 넌 당분간 자숙하고 있어라.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든 채 묵묵히 회장실을 걸어 나왔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직원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정과 조롱이 뒤섞인 그들의 시선이 등 뒤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의 광기 어린 절규는 후회 없는 자백이었다. 그는 자신이 강태환보다 이 그룹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이끌 수 있다고 믿었다. 강태환의 가족은 그에게 있어 제국의 안정을 해치는 암적인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그룹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었다. 이것이 동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우는 이제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곳은 달콤한 과자로 만든 집이 아니라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맹수들의 소굴이었다. 조상범은 그에게 첫 번째 상처를 남겼다. 그것은 깊고 아픈 상처였지만 동시에 지훈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이 세계에서는 순진함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을.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강태환의 비서가 이미 모든 상황을 경찰에 신고한 뒤였다. 조상범의 저항은 허무하게 끝났다.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나가면서도 그는 여전히 강태환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넌 결국 후회하게 될 거야.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밤을 새웠다. 그는 이번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기했다. 장학생 선발 과정, 김 팀장의 미심쩍은 태도, 조상범의 위선적인 미소, 그리고 터무니없이 완벽한 타이밍에 터진 언론 보도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상범, 그가 모든 것을 계획한 배후였다. 회의실의 문이 닫히자 폭풍이 지나간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 조상범을 따랐던 이사들은 사색이 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강태환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그의 아들 한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가 말없이 아들의 찢어진 옷을 바로잡아주고 얼굴에 묻은 피를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훈은 주먹을 쥐는 대신 차갑게 이성을 가다듬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의 함정에 또다시 빠지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는 깨달아야 했다. 적은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교활하다. 그와 맞서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무기를 가져야만 했다. 어떤 사과나 감사의 말도 없었다. 하지만 그 서툰 손길 하나에 18년간의 오해와 미안함,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정이 모두 담겨 있었다. 지우는 아버지의 손길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지우는 컴퓨터를 켜고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딩 언어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이 떠올랐다. 길거리 생활을 할 때 그는 생존을 위해 독학으로 컴퓨터 기술을 익혔다. 이제 그 기술이 이 새로운 정글에서 그의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는 조상범의 그림자를 쫓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균열은 그에게 패배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야수를 깨우고 말았다. 강태환과 지우는 함께 병원으로 돌아왔다. 서연이는 안정을 되찾고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를 위협하던 가장 큰 어둠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낀 것일까? 강태환은 아내의 침대 옆에 앉아 처음으로 주름진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지우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나왔다. 장학재단 사건 이후 한지우는 저택에 유령처럼 갇혔다. 강태환은 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천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거웠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그를 동정하면서도 멀리했고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차갑고 어색한 공기만이 맴돌았다. 그는 화려한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그러나 이 고립은 지훈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의 내면에 들끓는 분노와 의지를 더욱 날카롭게 벼리는 숫돌이 되었다. 복되는 박철웅과 대한물류 직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이미 지훈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알고 있었다. 차가운 재벌개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동지애가 지훈의 지친 마음을 감쌌다. 낮에는 가정교사와의 지루한 수업을 견디고 밤이 되면 그는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의 무기는 방 한구석에 놓인 최고 사양의 컴퓨터였다. 그는 TK그룹의 내부망 구조를 파고들었고 조상범이라는 인물의 지난 20년간의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의 상승 가되는 언제나 석연치 않은 경쟁자들의 몰락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합법적인 절차와 완벽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위로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 조상범 전 부회장의 구속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T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지만 강태환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아들과 함께 무너진 제국을 처음부터 다시 일으켜 쓸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지훈은 참을 수 없는 그리움에 휩싸였다. 의식 없는 어머니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온기가, 목소리가, 그리고 과거의 흔적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는 집사에게 부탁했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좁은 단칸방에 남겨두고 온 물건들을 가져다 달라고. 그곳은 비록 가난했지만 어머니와의 행복한 기억이 담긴 유일한 공간이었다. 지훈은 병실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정의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더미처럼 남아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아버지와의 서먹한 관계도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참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폭풍을 이겨냈고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 그의 앞날에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그는 기꺼이 맞서 싸울 것이다. 집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강태환의 허락을 받아왔다. 다음 날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상자 몇 개가 지훈의 방으로 배달되었다. 지훈은 사용인들을 모두 물리고 방문을 잠갔다. 상자를 여는 순간 곰팡이와 익숙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낡은 옷까지, 이가 빠진 그릇, 그리고 손때 묻은 책 몇 권. 남들이 보기에는 쓰레기일지 몰라도 지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었다. 조상범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깊은 상처와 함께 새로운 질서를 낳았다. TK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위기는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낼 기회가 되었다. 강태환은 아들 지훈의 도움을 받아 조상범이 그룹 내에 심어놓은 독버섯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제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수술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옷을 얼굴에 묻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희미하게 남은 어머니의 채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참 동안 추억에 잠겨있던 지훈은 상자 맨 아래에서 자물쇠로 잠긴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어릴 적부터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그 안을 보여주신 적이 없었다. 호기심보다는 경외심에 가까운 감정으로 지훈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지훈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해커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물류를 정상화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날카로운 대안들을 제시했다. 이사들은 처음에는 그의 나이를 보고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논리, 정연한 분석과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에 점차 혀를 내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후광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서서히
모두의 인정을 받아내고 있었다. 자물쇠는 자꾸 낡았지만 튼튼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어머니의 비밀을 엿보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었다. 어쩌면 이 안에 모든 질문의 해답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클립을 꺼내 끝을 폈다. 길거리에서 자물쇠 따는 법을 어깨너머로 배웠던 것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다. 진정한 기적은 한 달 뒤에 찾아왔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서연이가 마침내 완전히 눈을 뜬 것이다. 이번에는 공포도 경련도 없었다. 그녀의 눈은 맑았고 기억 또한 온전했다. 그녀는 18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훌쩍 자라버린 아들의 얼굴과 그 세월의 무게에 깊게 주름진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세 사람의 손이 마침내 한 곳에 모였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뜨거운 눈물 속에서 길고 길었던 상처의 시간이 비로소 아물기 시작했다. 몇 번의 서툰 시도 끝에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일기장 대신 빛바랜 편지 몇 통과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강태환이 함께였다.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연인이었다. 어느 날 저녁, 강태환은 지훈을 저택의 정원으로 불렀다. 부자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아름답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태환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깊은 회한에 잠겨 있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적의 실체를 보지 못했고 내 아들의 진심을 믿어주지 못했다. 미안하다. 지우는 사진 뒷면에 적힌 날짜를 확인했다. 자신이 태어나기 약 1년 전이었다. 그는 이어서 편지들을 꺼내들었다. 대부분은 봉투에 담겨 있지도 않은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강태환에게 쓰려 했던 편지임이 분명했다. 첫 번째 편지는 행복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TK그룹의 총수가 아닌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네는 서툰 사과였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 역시 아버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를 그렇게 외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마지막 얼음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편지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분위기는 급격하게 어두워졌다. 불안과 공포가 글자 하나하나에 스며 있었다. 태환 씨, 요즘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당신의 회사에 있는 그 남자의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무서워요. 그는 나를 볼 때마다 웃고 있지만 그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아요. 강태환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담긴 행동이었다. 내 어머니에게는 평생을 바쳐 속죄하며 살겠다. 그리고 너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지우는 아버지의 품에 기대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18년 만에 그들은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되었다. 그 남자,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편지에서 계속해서 그를 언급했다. 그 남자가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는 당신이 나 때문에 약해졌다고 말했어요. 나만 사라지면
당신이 더 위대해질 수 있다고.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어요. 서연희가 퇴원하던 날 강태환은 공식적으로 지훈을 그룹의 부사장으로 임명하고 자신의 후계자로 공표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 자리를 거절했다. 저는 아직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앉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결심은 단호했다. 마지막 편지는 거의 광기에 가까운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태환 씨, 도망쳐야겠어요. 그 남자가 우리 아기 이야기를 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협박했어요. 당신에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그를 너무 믿으니까.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나는 내 아기를 지켜야만 해요. 당신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잠시 숨는 것뿐이에요. 사랑해요. 반드시 돌아갈게요. 그는 강태환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저는 대한물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곳을 제 손으로 그룹 최고의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 능력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았을 때, 그때 아버지의 뒤를 잇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써 내려가려는 한 남자의 강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려놓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강태환의 이야기는 거짓이었다. 어머니는 강태환의 적으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바로 강태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내부의 적, 그 그림자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쳤던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정체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강태환은 아들의 당돌한 제안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들이 단순히 자신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꿈꾸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것이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우는 컴퓨터를 켜고 다시 TK그룹의 연역을 살폈다. 어머니가 편지를 썼던 시기는 강태환이 막 회장직에 오르며 그룹의 지배권을 확고히 하려던 때였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조상범은 여러 경쟁자들을 기적적으로 물리치고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강태환의 오른팔 자리를 꿰찼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조상범과 그의 일당은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고 죗값을 치렀다. 서연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범한 행복을 만끽했다. 강태환은 여전히 그룹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였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냉혹함 대신 따뜻한 여유가 묻어났다. 조상범은 강태환의 신임을 얻기 위해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었던 서연희와 뱃속의 아이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그는 강태환이 사랑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았고 오직 자신만이 조종할 수 있는 강력한 황제를 원했다. 그리고 서연희가 사라진 후 그는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했다. 강태환은 더 냉혹하고 무자비한 경영자가 되었고 조상범에 대한 그의 신임은 절대적인 것이 되었다. 대한물류는 기적을 이루어냈다. 지훈의 혁신적인 경영 아래 만년 적자 기업에서 그룹 내 최고 수익률을 자랑하는 알짜 회사로 탈바꿈했다. 그는 노동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의 경영 모델을 성공시키며 차세대 경영인으로서 재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박철웅 위원장은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조상범이 왜 자신을 처음부터 그토록 경계하고 적대했는지, 그의 완벽했던 계획에 17년 만에 나타난 자신은 치명적인 오점이자 자신의 과거를 증명할 살아있는 증거였던 것이다. 장학재단 사건은
단순한 견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TK그룹에서 지워버리려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우는 차를 몰아 자신이 처음 강태환을 만났던 그 거리에 모퉁이로 향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한때 자신이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 자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돈을 구걸하던 비참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당당한 청년이었다. 지우는 아버지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는 평생을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지금 당장 이 편지를 들고 가서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지우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강태환이 20년간 쌓아온 조상범에 대한 믿음은 이 낡은 편지 몇 장만으로는 깨뜨릴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조상범에게 역공의 빌미를 주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그가 후원하는 청소년 쉼터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지우는 아이들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과거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조상범이 과거에 저지른 일과 현재에도 저지르고 있을 비리들을 낱낱이 파헤쳐야만 했다. 지훈의 눈빛이 변했다. 이전까지의 분노와 혼란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단과 명료한 목표 의식만이 남았다. 이것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복수였다. 지우는 다시 차에 올라탔다. 그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 길은 때로는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험난한 오르막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어주는 가족과 동료들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갈 세상을 향해 힘차게 엑셀을 밟았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그의 인생은 이제 막 가장 찬란한 계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제 목표는 막연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다. 그는 장학재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 팀장의 개인정보와 재산 내역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공용 와이파이의 취약점을 이용해 그의 개인 이메일과 금융거래 내역에 접근했다. 그의 실력은 아직 어설펐지만 생존을 위해 갈고 닦은 집요함과 대담함이 부족한 기술을 메웠다.